선박 종합설계 13주차 두 번째 수업이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거랑 같이 학생 선박설계 컨테스트에서 관련해서 7월 중에 3일 동안 특별 강좌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강좌를 하는데 그 중에 기본 계산 부분이고 작년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컨테스트 주제가 컨테이너 선형이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관련한 얘기가 메인이긴 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좀 취할 거고 그 다음에 수업 때 배웠던 거는 그냥 건너가도 되겠죠. 그래도 한번 쭉 훑어보면서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선박의 분류, 선박의 치수, 뭐 중량, 톤수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건연도 배웠고 뭐 이것만 따로 아는 것 같네요. 로딩도 안 했구나. 3개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박의 분류 뭐 잘 알고 있으니 넘어갈 거고요. 그 사이즈별로 여기서 벌크 캐리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뒤에 탱커가 있으니 탱커 얘기를 주로 해야겠죠. 탱커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잠깐만 뒤에도 있으니까 우선 먼저 얘기하는 게 아프라막스고 이런 것들에서 쭉 넘어가시죠. 그래가지고 스웨즈막스보다 좀 작은 탱커,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라막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나 그냥 쭉 얘기를 하겠다. 뭐 원래는 이 정도까지를 8만 톤 이하를 아프라막스라고 했고 우리가 설계하는 건 16만 톤이잖아요. 아프라막스보다 큰 거죠. 스웨즈막스지만 걔보다 큰 스웨즈막스를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15만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16만 톤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죠.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라서 스웨즈막스고 폭이랑 흘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또 우리가 수업 때 얘기했던 거랑은 좀 값이 다르네요. 내가 알기로는 50m 기준인데 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는가마는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스웨즈막스 관련 규정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딱히 뭐 다 만족은 할 것 같은데 48m 폭은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50m 폭으로 배 만들었어도 저항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배치는 쉬운데 저항이 커서 좀 줄여야 된다고 결론들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확인들 해보시죠. 그 다음에 걔보다 크면은 VLCC라는 게 있고 더 크면은 ULCC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박 치수 뭐 옛날부터 배웠죠. 개론 때도 배우고 저항 추진 때도 배웠고 LOA는 배가 진짜로 끝에서 끝이에요. 수면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끝에서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가 LOA예요. 전체 길이. 얘는 뭐 배 설계할 때 기준은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뭐 항구 기준? 항구에서 LOA 얼마 이상 배는 우리한테 못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써요. LWL은 수면에서 끝에서 끝까지 거리예요. 수면에 놓여 있을 때. 뭐 자주 쓰진 않고. 제일 많이 쓰는 건 LBP죠. 여러분들도 설계하면서 많이 봤겠지만 LPP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게 선미 쪽 AP는 러더 축 중심, 선수는 설계 흘수랑 선수랑 만나는 점이 FP예요. 그래서 구상 선수는 되게 FP 앞으로 튀어나오죠.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LPP라고 하고 얘를 20개로 나누면 우리가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박 계산 아니면 종합설계 중에 새로 배운 게 LF가 있어요. 건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써져 있죠. 킬이 여기니까 배 밑바닥이니까 여기서 위로 측정한 프리보드 뎁스의 85%에 있어서 워터라인을 구하고 거기에 96% 아니면은 그냥 워터라인 상에 아까 여기 85% 워터라인 상에 선수제 전면에서 선수제 전면은 여기 배 앞쪽 끝이란 뜻이에요. 앞쪽 끝에서 러더 축 중심까지 길이 중에 큰 거를 LF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85%를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러더 축에서 여기까지 아니면은 워터라인의 96%둘 중에 하나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설계할 때는 이거 되게 많이 썼죠. LPP 쓰지도 않고 LWL 쓰지도 않고 LF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폭도 있고 깊이도 있는데 뭐 몰디드 뎁스야 여러분들이 원래 개론 때 배우긴 하는데 여기 밑에 철판에서 여기 끝까지가 몰디드라고 표현을 해요. 몰디드 그러니까 형폭이라고 하죠. 몰디드 브레스는 여기 철판 안에서 철판 안까지예요. 배 있으면 배 폭이 끝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전체 폭이고 배수량 같은 거에서 의미 있게 치는 게 형폭이기 때문에 여기 안쪽을 하죠. 그게 몰디드고 프리보드 뎁스 아까 앞에서 프리보드 길이 얘기했을 때 보시죠. 선박 길이 중앙에서 배 길이 중앙에서 킬 상면에서부터 프리보드 덱까지 측정한 수직 거리 더하기 그러니까 배로 봤을 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킬 상면이니까 여기 배 밑에 철판 있으면 철판 윗면일 거예요. 윗면에서 프리보드 덱까지 올라가고 그것 더하기 프리보드 덱 두께까지 하니까 밑에서 상면에서 제일 위에 상면까지의 거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흘수야 자주 얘기하고 있으니 여기 이제 좀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흘수가 원래는 디자인 흘수만 알면 되는데 스캔틀링 흘수라는 게 있어요. 스캔틀링 흘수는 선체 구조 및 안전상 대개 우리가 이야기로는 구조 해석에서 아니면은 저기 흘수 계산에서 ICLL 흘수 계산에서 안전상 화물이 허용되는 최대 흘수예요. 그러니까 배가 있을 때 왜 저렇게 삐딱하게 나오지 배가 있을 때 ICLL에서 규정한 흘수를 간신히 맞추는 게 스캔틀링이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원래 설계한 짐을 실었을 때 그때 나오는 흘수가 디자인 흘수예요. 그 다음에 뭐 발라스트야 그냥 화물 안 실었을 때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 ICLL에서 규정한 것보다 여러분들 디자인 흘수가 더 낮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설계할 때 봤겠지만 별로 신경 안 썼죠. 그 다음부터는 ICLL보다 크다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디자인 흘수에서 ICLL 규정한 흘수보다 건연히 큰 상태예요. 그러면은 철판을 아끼기 위해서 선체 위쪽을 좀 더 줄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ICLL 건연에 딱 맞게 여러분들 건연을 맞춰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흘수선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디자인 드라프트랑 스캔틀링 드라프트랑 둘이 같다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선박 치수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톤수 얘기를 하자면 배수량은 부피고요. 걔를 잠겨있는 물에 대한 밀도를 곱해서 톤수로 바꾼 게 배수 톤수라고 하죠. 맞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수 용적인가 그게? 아닌데 배수량은 중량이고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 배수량이 중량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배수 톤수고 물이 잠겨 있는 부피는 배수 용적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 중량은 뭐 대개는 완전 짐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DWT 계산할 때 그 탱크 부피 계산했잖아요. 탱크 부피에서 화물만 실는 게 아니라 연료유, 청수, 식량까지 들어가요. 연료유 몇천 톤은 되죠. 몇천 톤은 나올 거고 청수도 계산했을 때 몇백 톤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량은 따로 뭐 작긴 하지만 들어가죠. 이걸 다 포함을 했을 때 더하기 화물칸 들어가는 석유 무게이기 때문에 딱 석유 무게만 여러분들 설계 목표인 16만 톤을 맞추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화 배수 톤수야 뭐 여러분들 계산 잘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선박의 중량 및 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톤수라는 걸로 많이 세요. 톤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여기 뭐 GT도 있고 뭣도 있고 하기는 한데 여기서 CGT라는 걸로 통일을 해서 배끼리 비교하기로 했었죠. 여기 보면 이런 게 나는데 원래 계산 이걸로 안 할 텐데 GT에다가 얼마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좀 더 복잡한 식이 있거든요. 배 길이랑 뭐 중량 가지고 하는 거. 그 식인데 왜 저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네, 여기서 이거 얘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닌가? 아무튼 책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모르고 넘어가느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 그 다음에 이제 총 톤수는 원래 개론 때 배웠는데 그 대개는 배에서 뭐 필수 구역 몇 개 빼놓고 완전히 그냥 닫을 수 있는 그 공간들 화물 칸이든 뭐 사람 들어가는 칸이든 그거 다 해가지고 걔 부피를 구해요. 부피를 구해서 개 곱하기 얼마가 몇 톤이다 뭐 2.8 제곱미터인가? 세제곱미터인가? 얘가 1GT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부피를 가지고 거기서 바로 구하는 게 GT예요. 그 다음에 GT에서 뭐좀 그 화물이랑 관련 없는 칸들 특히 저기 발라스트 탱크 뭐 그런 것들 걔 GTN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빼고 계산을 하는 게 순톤수가 됩니다. 식은 복잡한데 뭐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형상계수는 뭐 여러분들 알면 좋은 거 12밖에 없죠. 넘어갈게요. 외에도 수선면계수라고 해서 배를 수면으로 잘랐을 때 폭 곱하기 길이가 하면 직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거 대비 실제 배의 수선면 면적을 하는 게 수선면 계수고요. 걔를 위아래로 쭉 뽑아가지고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부피랑 배에 그러니까 요 기둥 부피랑 그 다음에 배의 부피랑 비교를 한 게 연직 주형 계수라고 합니다. 어이쿠 밑에 중앙 횡단면 계수를 넘어갔네요. 중앙 횡단면 계수 뭐 중앙 요렇게 네모 쳐가지고 걔랑 배 자체의 면적이랑 수면 아래로 배 자체 면적이랑 비교한 게 중앙 횡단면이고 뭐 주형 계수 다 선박 계산이나 개론 때 배웠는데 그렇게 막 크게 우리가 쓰고 있지 않아요. 중요하게. 건연 계산은 뭐 ICL식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계산했죠. 모든 조에서. 건연은 어떤 경우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그 배를 똑같은 배라도 물이 차가운데 아니면은 물이 소금이 많이 타 있는데 염도가 높다고 하죠. 그런 데 가면은 많이 변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열대지방 그 다음에 뭐 온대지방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니다 얘가 온대인가? 얘가 온대고 여름이거나 겨울일 때 물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가 중량이 그대로라도 배가 잠기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배 옆에 보면은 그 건연 계산, 건연 표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기준선인데 썸머 로드 라인이 근데 열대지방 갔을 때, 뭐 겨울일 때, 민물일 때 달라진다라고 마크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ICLL에서 계산해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건연 계산 뭐 전에 수업 때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막 우리가 새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또 모르니까 건형 계산 하신 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보면서 혹시 빠진 게 있나라고 찾아보면은 참 좋겠죠. 뭐 조금 마이너하게 달라진 게 이런 거 있겠죠. 여기 뭐 철판 두께 같은 거 그런 것들. 근데 뭐 애초에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유 두고 설계했으면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상부 구조물도 얘기 있었고 선루 그 덱보다 올라와 있는 부분들 그런 게 선루였죠. 특히 여러분들 아마 선수 부분에는 선루가 올라가는 조들도 꽤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소 선수 높이 계산해가지고 덱보다 얘가 컸으면은 선수루를 올렸다 하는 거 설계했었죠.
이거 다 그냥 규정들 풀어놓은 거라서 뭐 딱히 더 얘기를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 해보기도 했고, A형, B형 얘기했었죠. A형은 우리가 하고 있는 유조선 같이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배, 그 다음에 B형은 나머지 배들. 그러니까 침수가 화물칸에 될 수도 있을 그런 배들이죠. 유조선은 침수가 난다고 해도 안에 원유가 꽉 차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뭐 다른 배들, 여객선 같은 거는 사람들 들어있는 칸이 원래 물로 차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은 그만큼 저게 심하게 부력을 잃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A랑 B에 대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이미 설계 다 했으니까 했기도 했고, 뭐 거기에 대한 수식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셨을 테니까 건형 계산 부분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성 계산을 해야지. 네, 건형 계산 끝났고, 제가 수업 때 짧게 얘기하긴 했었는데 규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찾아보시면 결국엔 뭐를 해야 되냐면은 화물에 배에다가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컨테이너는 갑판에 특히 실었을 때 선수의 전방으로 선박의 조종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A에서 휠하우스가 어디 있을지 해야 돼요. 그 휠하우스 바닥에서 1.8m인가 올라온 데가 선장 시야가 될 텐데, 그 조종 위치에서 뭐 좌우 10도 이런 건 고려하지 마시고 여기를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쭉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일이 2배 아니면은 500m 중에 작은 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 걔보다 가까운 데까지 다 보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가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까지가 안 보이면은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유조선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계산은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특별한 것들 별로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조종 위치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종 위치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이 안 보이는 구간을, 사각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 보면은 뭐 별 얘기 없거든요. 네, 뭐 수평 좌우로 얼마나 몇 도 보일지 225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선수가 좌우로 뷰가 좋아야 된다는 거고, 윙브릿지는 배 앞에서 보면은 슈퍼스트럭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래갖고 뭐 위에 이렇게 돼 있어서 더 뭐 탑도 하나 서 있고, 그런데 여기가 윙브릿지예요. 배 양쪽 끝으로 튀어나온데 거기 시야 뭐 그런 거, 조타 위치 별로 할 얘기 없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는 얘만 보여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뭐 이것도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아유, 뭐가 이리 많아. 인텍트 스테빌리티, 비지빌리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할게, 저번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 인텍트라는 건 배가 손상이 안 됐을 때예요. 정상 상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비손상 상태일 때 안정성 계산입니다. 중요하겠죠. 아마 여러분들 선박 계산 때 배웠을 지제트 커브 같은 거. 뭐 이렇게 커지다 푹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면적이 배를 기울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고, 그거 관련한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죠. 계산 절차 쭉 보면은 트림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사실 요것도 뭐 별로 그렇게, 지금 이거는 그거예요. 계산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로는 배에다가 운항하기 위해서 짐 다 싣고 원래 설계 홀수 맞춰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안에 액체 화물이 들어있다면은, 액체 화물은 배가 기울어졌을 때도 원래 그거를
수면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원래 배의 복원성의 핵심은 배가 기울었을 때 부력 중심이 이동하는 거리가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배가 복원성이 있다라는 건데, 액체 화물이 같이 이동하면은 배 무게 중심 자체도 부력 중심 방향으로 같이 이동해 버리거든요. 부력 중심이고 무게 중심이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복원성이 되게 안 좋아요. 자유 수면이, 그러니까 화물칸 안에서 물이든 뭐 유조선도 사실 해당되겠죠. 출렁출렁하는 액체를 집어넣고 움직이는 배들은 이걸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수면에 대한 그런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했을 경우에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탱크 안에는 우리 지금 유조선이니까 특히 탱크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총 중량이랑 중심 위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쭉 뽑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원래 배 있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배 무게중심이랑 경하 중량,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진짜로 무게를 다 채웠을 때 무게중심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배 껍데기의 자체 무게중심이랑 배 껍데기의 무게, 경하 중량에다가 탱크들을 각각 채웠을 때 걔네들로 인한 중량들 분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근데 그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2분키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배가 앞이나 뒤로 기울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한 그 3. 몇 %짜리 LCB 있잖아요. 수면 선수 쪽으로 3. 몇, 여기가 중앙이면 여기쯤에 LCB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해서 계산해서 실제로 나오는 길이 방향 LCG죠. LCG가 딱 얘 위에 있어야 배가 앞이나 뒤로 안 기우는 거죠. 정상 상태에서.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 못 대는 탱크들이 있고 손대도 되는 탱크들이 있거든요. 함부로 손 못 대는 게 화물칸,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배치 문제긴 한데, 근데 발라스트는 뭐 채우든 말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탱크들 다 맞춰놓고 무게중심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얼마만큼 무게중심을 앞이나 뒤로 밀어야겠다, 거기에 맞춰서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어떤 탱크에 얼마만큼 채워야겠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밸러스트 탱크 빼놓고 계산했을 때 선수 쪽으로 배가 무게중심이 많이 갔다라고 하면은 선미를 좀 더 가라앉혀야 되니까 선미 쪽 밸러스트 탱크를 채우게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걸로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무게중심 자체를 옮겨야 돼요. 엔진실을 민다거나 뭘 어떻게 한다거나. 그럼 설계가 복잡해지겠죠. 뭐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탱크를 원유나 아니면은 청수 아니면 밸러스트 탱크면 해수, 그런 걸로 가득 채웠을 때 무게랑 무게중심 위치랑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관성 모멘트까지는 계산을 해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흘수별 이런 것들 위치의 계산인데, 그 옵투얼에서 아마 하이드로스태틱 계산하면 다 나올 거예요. 흘수별이에요. 여러분들 디자인이나 스캔틀링 흘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 껍데기만 땡 하고 띄웠을 때 최소한의 그 무게만 들어갔을 때의 흘수부터 시작해서 스캔틀링 흘수까지 계속 쭉 값을 키워가면서 그때 해당되는 배수량, 뭐 배수 용적, 부피 중심 등등을, 부력 중심 등등을 다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뭘 구해야 되냐면은, 어떤 배수량일 때 각각의 GZ 커브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몇 도 기울었을 때 복원 모멘트가 얼마다 라는 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니까 한 이 정도까지 커브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네.
원래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할까 했는데 그냥 조별로 수계산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번 단면들 구해서 하면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계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전용 프로그램을 쓰는 거를 가르치고 뭐하고 하기에는 수업이 많이 남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빌리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유조선이 스테빌리티 못 맞출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출 텐데 그래도 맞춘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하게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규정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밑에 면적이 얼마가 되네, 뭐 0도에서 30도까지 얼마만큼이 돼야 되고, 뭐 0도에서 40도나 아니면은 이건 뭐야, 특정 조건에 대해서 뭐 이만큼 값이 돼야 되고 등등이 설명이 되어 있죠. 저기 그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 수업만 다루는 데에서는 안 하셔도 되고, 뭐 하시면 추가 점수 주고 그런 식으로 해 드릴게요. 뭐 이것도 원래 GZ 커브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선체 상부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바람을 받으면 그로 인한 이 기울어지는 모멘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죠. 아까 그 탱크에 대해서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탱크는 출렁출렁하는 거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 프로펠러가 물에 얼마나 잠겨도 되냐라는 것들 또 해야 되죠. 근데 뭐 그냥 다 잠기게끔 하는 게 맞고요. 밸러스트 조건에서 되게 선 미가 무겁기 때문에 배가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는데, 프로펠러가 있으면 되게 이런 식으로 가라앉거든요. 선 미에 기관실이 있기 때문에 짐을 안 실으면 선 미만 무거워져요.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프로펠러가 물에 보다 잠기냐 마냐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죠. 당연히 디자이너스나 스캔틀링을쓰는 프로펠러가 물에 다 잠겨요. 안 그럴 그때 잠기지 않게 설계를 한 건 설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 밸러스트 조건에서 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야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경화 중량 여러분들이 구할 때 각 요소별로 구했잖아요. 뭐는 몇 톤, 뭐는 몇 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걔 위치도 GA상에서 원래 찍을 수가 있거든요. 뭐 중심 위치 같은 데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화 중량만 있을 때 배의 무게 중심을 구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배를 놓고 그 배에서 뭐 엔진실 위치를 얻다가 놓기로 했어요. 엔진실. 그럼 여러분들 경화 중량식에서 엔진실 무게 계산했을 거예요. 1000톤이라고 합시다. 근데 엔진실 위치도 여러분들이 정했죠. 그럼 엔진실 위치 중심에 1000톤이 가해지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대충 설계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프로펠러 무게도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그럼 프로펠러가 뭐 한 100톤이다. 그럼 프로펠러 중심 위치에서 100톤만큼 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격벽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 탱크들 나누는 격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뻗어 있다라고 설계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화물칸 끝에서 끝까지겠죠. 그러면 얘도 중앙이 여기 길이 방향 중앙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 무게가 뭐 예를 들자면 500톤이다. 그러면은 중앙에서 아래로 가해지겠네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GA상에 놓여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의 무게를 경화 중량에서 구했으면은 그거를 배치를 쭉 해가지고 배 자체의 배 전체의 무게 중심, 경화 중량에서 경화 상태에서의 배 자체의 무게 중심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계산을 원래 해야 얘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탱크에다가 물들을 얼마나 채우는지를 여러분들이 물이든 기름이든 얼마나 채우는지를 계산을 하면 실제 배의 LCG, 완전히 짐을 채웠을 때 LCG가 나오고 걔랑 원래 설계된 LCB랑 딱 위치가 맞아야 배가 가라앉거나 선수나 선미로 트림이 더 안 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좀 복잡한 부분이기는 한데 추가로 하는 조에 대해서 뭐
추가 점수로 들어갈 부분들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별로 얘기할 게 아니어서. 그리고 DWT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뭐 어떤 요소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뭐 선주마다 또 회사마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크게 보셨을 때 창고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연료, 해수 뭐 그런 것들 위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료, 화물, 물, 사람 먹는 물이에요. 밸러스트 탱크가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하시면은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DWT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 로딩 컨디션은 봅시다.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이거 선박설계 컨테스트에서는 계산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싣고 백업대기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도킹 컨디션이라는 건 실제로 쓰는 건 그러니까 배가 도크에 들어갈 때인데, 도크에 들어가면은 물을 빼고 배가 이렇게 바닥에 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펠러 이멀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화 상태로 놓고 보면은 화물만 안 실으면은 선미가 무거워서 선미가 뒤로 주저앉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는 도크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앞 선수에다 물을 좀 더 채워서 선미 선수의 균형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크에 들어갈 때는 그냥 경화 상태나 아니면 밸러스트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선수를 가라앉히거나 해서 2분 트림을 맞춰놔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추가 조건이, 이게 밸러스트 컨디션인데, 설명을 하자면 밸러스트 컨디션인데 도착하고 출항할 때거든요. 항구에 도착하고 출항, 화물이 없긴 한데 이제 항구에 들어올 때랑 나갈 때 그때 조건 또 지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나머지는 뭐 선주가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그 선박설계 컨테스트 리스트 잘 보면 이거 써져 있어요. 이거 때 스테빌리티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냥 트림이야 뭐 배가 앞뒤로 얼마나 기울었냐니까 여러분들이 무게중심 계산하시고, 뭐 조건별로 무게중심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선수 선미로 배가 트림이 질 때 복원력이 있죠. 선미 좌우로 기울 때 우리 GZ 계산했듯이, 원래 GZ도 그러니까 GM이 횡방향 GM이랑 종방향 GM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GM은 횡방향 GM이거든요. 근데 L인가? 종방향 GM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선체가 옆으로 기울었을 때 거기 복원력에 관련된 거고, 선체가 앞뒤로 기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기울면은 부력이 엄청 많이 선수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모멘트가 너무 커져서 GML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게중심이 바뀌면은 배가 선수 선미로 기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GM 계산을 해가지고 하이드로스태틱 계산을 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각 조건에서의 배 트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텍트 스테빌리티 계산은 얘기를 다 했고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인텍트 스테빌리티를 하시려면은 1번 배의 경화 상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경화 중량, 철판이 어디에 몇 톤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개로 인한 건 얼마 해서 경화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탱크에 짐을 실었을 때 여기는 몇 킬로, 여기는 몇 톤, 그걸 다 계산을 합을 하면은 이거 했을 때 전체 배의 무게중심이 나오죠. 얘가 나와야 되고요. 각 조건마다 전체 배의 무게중심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형에 대해서 흘수별, 글씨가 안 보이네. 흘수별 복원력을 계산을 하셔야겠죠. 흘수별 복원력을 계산을 해야 진짜 무게중심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설계한 부력중심이랑
서로 안 맞았을 때 배가 몇 도나 기울지가 흘수별 복원력을 가지고 계산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림이 나오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손상 상태의 복원성은 이제 원래 이게 두 가지인데 결정론적이랑 확률론적이 있거든요. 결정론은 이 탱크가 물에 침수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살아남냐 마냐고, 그 다음에 확률론적은 이 탱크가 아니면 이 격실이 물에 침수될 확률이 몇 퍼센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존성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서는 선박 전체에 걸쳐서 어느 구역 침수에서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고, 확률론적은 뭐 확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유조선이라 가지고 아마 유조선은 결정론적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뒤에 설명이 있겠죠? 이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용어들이니까. 이게 이게 컨테이너선 관련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공간이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 로로, 카고 리퀴드가 우리 건가?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컨테스트 할 조에 한정해가지고 따로 설명을 한 게 낫겠네요. 지금 시간도 별로 없겠는데, 근데 뭐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거 바탕으로 해석하면은 추가 점수에 나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통째로 건너가야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EEDI인데, EEDI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이미 뭐 잘 계산하셨는데 여러분들 배들 거의 다 EEDI 못 맞추는 거 알고 있고요. 뭐 어쩔 수 없죠. EEDI 규정이 복잡해진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배 자체가 지금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그 전달 동력 엔진이 소요 동력이 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폴은 연료유 배출이 연료유랑, 그 다음에 우리는 유조선이니까 화물로 싣고 있는 기름의 배출이죠. 유출, 거기에 대한 방지 규정이니까 뭐 이중선체라거나 그런 거 위주겠죠. 그래서 뭐 딱히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여기도 이미 다 수업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장수는 이미 계산했고, 다 전에 했다고 얘기하면 끝이 없네요. 평형수 처리는 그 선박 평형수를 실어가지고, 얘를 뭐 부산에서 평형수를 실어서 저기 LA에 가가지고 내리면 LA에다 부산 바닷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부산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저기 미국 연안에 가서 어떻게 살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막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밸러스트 워터를 한 번은 안에를 살균을 하든 뭐 깨끗이 교환을 하든 하고 항구에 들어와라 라는 게 그냥 원래 메인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실는 거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건 전혀 아니죠.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40분이나 됐기 때문에 우선 좀 건너뛰면서 했는데,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자료에서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은, 뭐 앞쪽이야 중요하긴 했지만 뒤로 갈수록 전에 배웠던 게 또 나와가지고, 우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는 인텍트 스테빌리티는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데미지드 스테빌리티는 컨테스트 나갈 조만 방학 중에 실제로 요거 이 교육이 7월 중에 있을 예정이니까 컨테스트 나가는 조에 한해서 데미지드 스테빌리티 여기서 수업 듣고 와가지고 다시 계산해보는 거, 그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딩 컨디션은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배에 대한 로딩 컨디션 얘기한 줄 알았는데 컨테이너 로딩이라서 우리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아까 다른 로딩 컨디션 있었죠. 뭐 라이트 웨이트나 밸러스트, 데파처, 어라이벌 그런 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컨테스트 나가는 조에 대해서 따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